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의제들이 올라올 것인지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리 좀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역대 우리 대통령 가운데 이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21일 날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 걸로 예측이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21일 날 서울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안보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데요. 미국의 미래는 수십 년 동안 자유로운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1세기 미국 안보의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에 의한 균형 훼손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오판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가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들고 한국을 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한다. 그건 예측될 수 있는 얘기인데 대중국 정책을 함께 발표한다고 예측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를 먼저 들린 것은 경제 안전 보장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깊숙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수면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도전에 대해서 동맹국과 함께 기동성 있게 대처를 하고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은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기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미국과 맞설지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경고가 담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는 나토처럼 구성력을 갖춘 안보 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긴급 사태 시에는 동맹국과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 그런 소위 말해서 군사 훈련과 관련된 부분, 기지 공유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유사시에는 각자 분담할 역할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담당하고 대전 작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1대1로라든지 또 전략 외교로 아시아에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본격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요. 중국의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외교 안보적으로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슈도 굉장히 클 텐데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또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쪽은 어떤 게 현안입니까? 네,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틀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한국이 좀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EU와 같은 지역 경제 통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좀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화해 통신 장비 철거와 같은 안전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6G와 같은 ICT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동 보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능력을 구축하는 문제, 또한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망 확보 문제, 또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양자 기술, 청정에너지,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는 함께 성장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고스란히 이야기를 해서 국제 표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져갈 테니 한국은 기지와
투자 R&D를 좀 담당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중국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춘다면 외교 안보 면에서 좀 더 확실한 방어망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 관계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이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취임합니다. 한미와 함께 이제 한일 간의 관계도 전 정부와 달리 좀 개선되려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일단은 지금 쿼드라는 그 동맹체, 쿼드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이 함께 협력하는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도 모두 미국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쿼드에 참여해달라고 미국이 강하게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먼저 백신이라든지 기후변화, 신기술과 관련된 워킹그룹에 먼저 참가를 한 뒤에 이후에 그 정식 가입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쿼드라든지 쿼드 플러스 원과 관련된 명칭에 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쿼드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쿼드 안에 소그룹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공급망 협력 강화 부분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1대1로를 추구하면서 중국에 쏠렸던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이제는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쿼드라는 건 이제 숫자 4를 의미하는 거죠. 트리플은 3을 얘기하는 거고요. 쿼드가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 체제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을 바꾸든 뭐 플러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언급되는 거고요. 경제동맹체 관련해서 사실은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TPP가 진행되다가 트럼프가 이제 빠지면서 그게 이제 와야 되고 지금은 CPTPP인데요. 일본 주도인데 이 경제 공동체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CPTPP라는 것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11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GDP에서 13%, 그리고 교육 비중은 16% 차지할 정도로 다자 자유무역협정 분야에서는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G2 국가가 여기에서 빠져 있고요. 또 회원국이 대부분 농업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1개국 중에서 9개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결된 상태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시장 그리고 투자시장까지 전부 100% 관세율을 내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수지 악화에도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속도가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미국 내 지지율이 4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스트벨트의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가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참가를 추진하지만 그렇게 속도는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건 뭐 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중국의 이제 태도인데요. 사드 때 그 뒤끝이 정말 몇 년 동안 지금 뭐 아직도 사실 그 영향권에 있는 건데요. 사드 때처럼 중국이 반발 혹은 이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중국은 본격적으로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쿼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래된 냉전 그 사고 방식이다.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그리고 신뢰와 영내 그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해치지 말라고 본격적인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윤 대통령 취임식 날 거물급 방한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과 관련해서 상실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그 바둑돌로 전락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민의 군사 훈련이 재개된다든지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본격화된다면 아무래도 제2의 사드 사태라든지 요소수 사태 같은 부분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우리 안보 차원에서의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려는데 이제 중국은 자신들의 방위망을 이제 훼손한다는 의미로 그랬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한미일의 강화가 되면 미국의 그런 그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더 들어올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을 중국은 우려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 지금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 여론들이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동북아 지역,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 달려있는 지역에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하느냐, 당장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군부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군사력을 강화시켰지만 한미일이 합쳤을 경우에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 면에서 중국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네트워크된 나토 국가의 그 정보 감시 능력이 수적 우위인 러시아군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감시라든지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거나 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됐을 경우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액션은 어떤 게 있나요? 지난번에 뭐 사드 때도 사실 말은 그것 때문이라고 안 했지만 여러 경제 제재를 가했었잖아요. 어떤 게 예측됩니까? 어떤 보복이요? 네, 지금 당장 그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서해상에서 레이더 교란 그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할령을 넘어서 아예 금한령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2025년이면은 우리가 중국과 맺은 59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기 때 연장시켜주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이라는 힘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압박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불매운동이라든지 또 통관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쓸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수수 사태처럼 중국산 수입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만 하더라도 1,850개 정도가 됩니다. 언제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드의 그 여파, 경제 보복이 사실 이제 조금 숨통이 튈 만한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이제 긴장감이 높아진다면 기업들, 특별히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었고요. 여타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나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쿼드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떼처럼 공격한다는 진화, 탁, 겁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데요. 관영 나팔수를 동원해가지고 한국과 단교해라. 또 한국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인사 입국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요. 또 불매 운동도 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금한령과 같은 조치들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관련해서는 벌써 국산화 작업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 또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요. 중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한다면은 대만과의 관계 정상화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차원의 달라이 라마 초청뿐만 아니라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인도와 관련해서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3국의 경제 안보 체제 강화, 그에 따른 영향들, 그래도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미국 FOMC가 지금 이제 시작이 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OMC 영향권에서 주식시장은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FOMC 분위기나 금리를 소위 50bp 올렸을 때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악재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경우 또 앞으로 그 6월달, 7월달 50bp가 아니라 아마 75bp 인상 이야기도 나오는 그 불확실성이 크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이후에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도 그 저평가된 지금이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도 이제는 바닥 국면에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추가적인 폭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FOMC의 이른바 빅스텝의 금리 인상에 대한 궁금증까지 이번 주에 가장 또 현안이어서요. 여쭤봤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